사회에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이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의 그 사이에서 중국과 중국 동포에 관한 이런 가짜 뉴스나 집단적인 혐오가 그리고 심지어 물리적 폭력까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심각성이 뭔가 극에 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 떠돌아다니는 소문 같은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정영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 손님으로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에서 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동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라는 이주인권 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한국살이 10년 차인 이주민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10년 차. 네.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뀐다고 하는데 좀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예, 생물학적 나이 먹음을 확실히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좀 이주민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실 네. 이주민들이 숨통을 틀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혐오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탄핵 정국, 계엄 정국을 거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가짜 뉴스가 정말 네. 횡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에서 저도 봤는데 이제 대림동 걷기 이것도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대림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중국 동포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대림동 걷기는 저희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에서 한 2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어떤 주류 미디어도 좋고 매스컴도 좋고 이 대림동에 대한 악마화 예. 내지는 이제 악마화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한국의 어떤 영화들도 분명하게 네. 한몫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2017년 개봉한 청년경찰이라는 네. 영화, 그리고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다 이쪽 중국계 이주민들이 밀집한 대림동 일대, 가리봉동 일대를 배경으로 삼아서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의 어떤 미디어에 의해서 은연중에 영향을 받은 다수의 시민들이 네. 대림동은 위험한 지역이다, 네. 범죄 우발 지역이다, 날마다 밤이면 칼부림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여권 없는 중국인들이 돌아다니는 지역이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고정관념을 내재화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2년 전부터 대림동 걷기, 여기도 별로 무섭지 않고 사람 사는 동네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정말 성실한 땀 냄새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러한 동네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고요. 생각 밖으로 또 많은 시민분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네. 또 이런 혐오의 만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동참해 주셔서 지금 한 1,000명 넘게 다녀가셨습니다. 예. 대림동 걷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면은 다양성의 큰 숲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거든요. 정말 대림동 지역이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 또 다른 음식 다양성 이런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고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도 자주 가고 있는데 뭐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나 뭐 어떤 보이지 않는 잠재된 무의식적인 차별 의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조금씩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존에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나 뭐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해볼까요? 저는 이제 뭐 중국 동포도 좋고 중국계 이주민도 좋고 이 그룹에 대한 혐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포함됐을 때와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어떤 이주민으로서의 혐오가 별개로 이제 좀 작동한다고 네네. 보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혐오를 조장하는,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을 좀 악마화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영화들이
제가 언급한 청룡경찰 범죄도시에도 정말 많이 일관되게 소비되어 무슨 코미디 왔거든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황해라든가 차이나타운 뭐 해서 참 많았었죠. 네. 그런 어떠한 일상적인 그런 차별과 혐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젠 제도적 배제 같은 것도 있죠. 예컨대 포괄적인 이주민이란 범주에서 볼 때는 뭐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어떠한 마스크 오브제에서의 배제라든가 재난지원금에서의 네. 배제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탄핵 정국에서 발화되고 있는 예컨대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집회에 지금 50% 이상이 중국인이다. 그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아주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이걸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입장, 정치적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화교로 이제 낙인 찍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어떠한 혐오가 뭔가 담론적 층위, 언어적 층위에 머물렀다면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혐오의 피라미드 같은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혐오 표현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인종주의에 기반한 물리적 폭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네. 그러한 위험도 있는데 최근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그렇게 유학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사태들도 여러 번 보도가 네. 됐었잖아요. 그렇게 우리 사회가 참 암담하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어떤 뭐 혐오적인 말을 듣거나 또 어떤 물리적인 위협까지 당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포스럽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나다니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어떨까요? 어떤 뭐 이렇게 보고 들으신 게 있다면. 일단 실제 피해 사례도 있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뉴스로 접하다 보면 이 이주민 사회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사실 왜 대림동 같은 이주민 밀집 지역이 형성됐을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생활상의 필요와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밀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어떤 벽장 속으로 가둬놓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러한 어떤 위태로운 그리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주민 당사자들이 한국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이주배경 2세라든가 이주배경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학교 현장에서는 일종의 온갖 예컨대 이제 짱깨라는 그러한 혐오 표현도 듣는 경우도 제가 접했었고요. 이지매라든가 따돌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단계잖아요. 근데 자신의 어떤 출신 혹은 자신의 부모의 출신과 배경을 부끄러워하는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정체성 형성에도 굉장히 불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이 탄핵 당시에 뭐 헌법재판소에 화교가 있다, 뭐 이름이 중국 이름 같다, 뭐 저 판사는 뭐 화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 찍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인, 화교, 동포는 사실 또 각각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뭐 일상적으로 언급하는 화교, 조선족, 동포 그리고 뭐 한국계, 중국인, 한족 이게 다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극우 세력이 이러한 혐오주의자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이러한 혐오의 논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무논리인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 화교는 굉장히 특수한 집단인데요. 이게 한국 전쟁에 중국군이 개입함으로써
이제 한국과 중국은 사실 오랫동안 1992년 전까지는 외교 관계가 단절된 채로 네. 지내왔었습니다. 대신 이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라고 합법 정부로 인정한 것은 저기 지금 오늘날의 대만, 네. 중화민국을 네. 인정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화교 같은 경우 대부분 중국 대륙 산둥성 출신, 네. 예, 산둥성 출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륙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만의 국적을 가져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대만은 또 자연스럽게 음. 반공의 기치를 들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 반공 교육으로 네.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화교는 한국 전쟁 때도 네. 이제 한국군의 편에 서서 남한군의 편에서 네. 참전한 이력도 있고 또 철저하게 반공 교육을 네. 받아온 그룹인데 오늘날 갑자기 화교가 이렇게 남발되고 뭔가 약간 좌파의 대명사 예. 아니면 공산주의자의 대명사로 쓰이고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실소를 금할 수 당사자 없는 화교분들은 사실이죠. 정말 어이가 어이가 없겠네요.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중국인이라고 하면은 뭐 중국 국적자 전체를 표현할 거고요. 그렇죠. 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여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인인데 그리고 사실 중국계도 이제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식민지 시기에 아니면 이제 구한말 시기에 한반도 조선반도를 떠나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 한국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재외동포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가 무려 750만 네. 정도, 한국 전체 인구의 15% 정도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게 또 이 중국동포 그룹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이산민들이 디아스포라로서의 어떠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기도 했고 또 노동과 취업을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네. 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국의 이주민들의 정체성은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네. 결코 한 가지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반해서 이 요즘 극우 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뭐 화교 논리라든가 이런 중국에 대한 혐오는 너무 일관성도 없고 네. 논리도 빈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 중국에 대한 혹은 중국 동포, 뭐 화교 혐오를 이제 남발을 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도 매우 심각한 것 같은데요. 뭐 탄핵 당시 초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치권의 뭐 절반이 중국인이다, 뭐 어디에 또 누구가 화교다 이런 가짜 뉴스에서부터 또 최근에는 뭐 중국 학생들이 어디 의대에 뭐 이렇게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가서 무료로 다닌다. 또 뭐가 있었나요? 뭐 정말 많았었죠. 근데 재미있는 사례를 몇 건 네. 공유해 드리자면 그 사람들도 초창기에 이제 탄핵 찬성 집회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라는 걸 입증하는 그런 논리를 근거와 증거를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나름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예컨대 뭐냐면 탄핵 집회 현장에서 우유팩이 발견됐다. 네. 중국 글씨에 한자로 적혀진 우유팩이 발견했다. 네.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마신 걸 거다라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증거로서 중국 사람들이 참석했다. 네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건 이제 시민들이 그 어떤 페이지라든가 이걸 우유팩을 재활용해 가지고 나중에는 응원봉이 등장했지만 그때는 이제 촛불로서 네네.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조명으로 활용하기 네네. 위해서 그 우유팩을 단순히 이제 재활용한 거고요. 근데 더 웃긴 사실은 그 우유팩조차 중국 게 아니라 대만 거였다는 거죠. 그랬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제 또 누군가가 이 피켓 윤석열 탄핵 피켓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피켓이 하필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인들이 대대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냐 네. 또 의혹을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가 지금 750만이 있잖아요. 네. 인근한 일본에도 지금 60만 정도가 네. 있는데 이 계엄 이슈가 너무 말도 안 되니까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있는 한인들 동포들도 다 각자의 국가에서 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한자가 적힌 피켓은 일본에 있는 제일한인, 제일동포들이 집회 현장에서 사용했던 피켓인데 그걸 마치 한국에서 발견된 것처럼 둔갑해서 유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교들이 6등급에 이제 그 의대를 가는데 뭐 그런 가짜 뉴스들이 유포되고 있죠. 근데 그건 뭐
뉴스도 좋고 언론사도 좋고 여러 번 이제 팩트 체크한 네. 거고 솔직히 뭐 화교도 좋고 유학생도 좋고 그 재학생 비율을 한번 뒤져보면 재학생의 숫자는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네. 건데 참 이게 암담한 게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한들 요즘 극우 세력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중국 인구가 많고 동포들 숫자도 많기 때문에 유학생들도 제일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또 유학생 통계로 보면은 또 베트남이 통계상으로는 많아 네, 보이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건강보험 가짜 뉴스도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무료로 병원 혜택을 본다는 식으로 모 구청장 후보로 나오셨던 어떤 정치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건 정부에서 좀 조장한 측면이 있죠. 조장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어, 이제 탄핵된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 또 지금 외국인들이 특별히 이제 중국인을 콕 집어가지고 지금 국민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네. 국민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라는 이러한 혐오성 발언을 네. 아주 쏟아냈었죠. 근데 국민건보 같은 경우에도 참 황당한 뉴스를 제가 또 지난 3월에 접했는데 국민건보에서 그동안 발표한 자료들에 보면 지금 외국인 전체의 어떤 재정을 보면 흑자인데 몇천억 흑자. 몇천억 흑자. 오히려 내국인에서 지금 끊임없이 적자가 네. 발생하고 외국인 이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흑자로 이 내국인 메꾸고 적자를 있는 메꾸고 상황이죠. 있는 네. 형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사는 또 그 중에서 외국인 전체가 흑자는 맞다. 근데 하필 중국인은 또 적자네라고 이렇게 또 뭔가 혐오를 재생산하는 그런 네. 작업들을 했었는데 3월에 네. 발표한 뉴스로는 이 통계조차 잘못됐다. 정부의 통계. 정부의 국민건보공단에서 내놓은 통계조차 예. 오류였다. 그리고 아. 심지어 그 수치적인 차이가 1,200억에 달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적자 몇백억을 기록했던 게 갑자기 흑자로 이제 전환되고 네. 흑자 수십억으로 전환되고 원래 뭐 600억 적자로 기록됐던 게 적자 뭐 한 몇 억 정도로만 네. 수정 보완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이제 가짜 뉴스에 그냥 빌미만 던져주고 이제 혐오가 다 자행됐는데 그걸 지금 와서 바로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습니다. 예. 어쨌든 건보공단에서 뭐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라고 발표했던 부분의 통계도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그런 잘못된 통계에 기반해서 혐오는 언론이든 뭐 극우 세력이든 확산을 했고 이제 와서 그 통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들 이게 얼마나 또 그렇죠. 수정이 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른 또 혐오나 차별이 또 어디서 발생할까요? 노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혹시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노동 현장도 어쨌거나 이제 중국계 이주민도 이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그 여러 가지 이제 취약성은 사실 그게 명징하게 드러난 사건이 2024년 6월에 있었던 아리셀 참사였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상정할 때 중국 동포들은 한국 의사소통도 다 되고 그리고 한국에 또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노동권은 많이 신장됐다라고 상정하기 마련인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여전히 산재를 당했을 때 복잡한 행정 처리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산재 신청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사업주와 이 고용자 노동자 사이의 갑을 관계는 명백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외국인 산재 그 통계만 봐도 중국 동포들이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산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정말 한국 땅에서 굳은 일을 밑바닥에서 거의 뭐 지금 30년 넘게 하면서 이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또 해오고 있으신데 그 경제적인 혹은 산업적인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기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난감한 게요. 이게 수치적으로 이주민의 어떤 한국 사회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가
그렇게 명확하게 통계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워낙 또 체류 자격도 다양하고 귀화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거는 분명하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어떠한 경제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떠나서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산업 현장만 봐도 얼마나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떠한 사회적 재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지금 사실 이주 노동자들이 이 한국의 어떤 일자리를 침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국인들이 다 기피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일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3D 업종이죠. 네.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러한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특별히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단순히 숫자로 데이터로 환원될 수 없는 네. 어떤 돌봄 노동에 많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병이라든가 네. 서비스업이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노고가 없었다면 한국 사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뭐 3만 달러 선진국 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많은 그림자 노동들이 희생되고 은닉되어 왔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을 이 이주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게 사실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가사 노동자라든지 돌봄 노동자를 뭐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들여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데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중국 동포 여성 노동자들이 뭐 식당이든 가사 노동이든 간병이든 그런 영역에서 헌신을 해온 거는 마땅히 인정을 해야죠. 그분들이 이제 고령화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이제 또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중국과 중국 혐오, 동포 혐오가 그럼 왜 발생하는지 그것도 참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하필 중국만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일까? 참 어려운 질문인 네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명쾌한 해석은 아직 잘 정리되어 있진 않은 것 같고 저도 늘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이걸 구구절절 다 설명드리자면 이걸로 또 따로 한 편을 제작해야 네네.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어떤 이슈와 좀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정치권이 자신의 어떤 이득과 계산에 따라서 그걸 10분 활용하고 조장하는 네.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탄핵 정국에서 그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상의 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늘 한국의 정치는 그래 왔었고.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그 가상의 적이 보통 어디로 상정됐느냐? 보통 북한으로 이제 네. 상정됐고 늘 뭐라든가 종북이라든지 이러한 논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종북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혐오가 특별히 이제 젊은 층 안 먹히죠, 중심으로 잘. 네. 소구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아무도 이 북의 어떠한 북에 대해서 체제적인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중국은 막 한창 부상하고 있고 네. 자신의 어떠한 도광양회로서 실력을 보존하고 우리가 뭔가 실력을 보존하자는 그런 외교 정책을 바꿔서 지금은 그냥 공공연히 미국이랑 네. 세계 대국인 미국이랑 맞짱을 뜨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국 사회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서 미국 사회의 적을 그대로 네. 또 자신의 적으로 설정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오히려 미국과 맞짱 뜨는 나라를 자신의 적으로 약간 상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권은 그걸로 해서 약간 자신의 어떤 이득을 챙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 여하튼 그런 뭐 혐오나 차별이라는 것이 뭐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또 선동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떤 탄핵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좀 더 심각한 그런 문제 상황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한번 봤었는데요. 예컨대 첫 번째 질문 문항이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5점 척도로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뭐 중국계 이주민에 네네.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이 실생활에서 그러면 중국계 이주민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만나본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교류하는 지인이나 친구가 없다고 이제 고백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어떠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만들어진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걸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떠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더 많은 교류와 네. 더 많은 어떤 상호 이해적인 어떤 네.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일상적인 마주침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어떤 혐오는 서로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다는, 또 어떤 인종주의가 싹틀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어떤 관에 의한 기획된 만남보다는 일상에서 네. 이웃으로서, 네. 또 같은 어떤 영토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더 자주 마주치면 그래도 뭔가 우리가 희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